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1997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는데 그 이후 약 50가지 이상의 언어로 전 세계 120개국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토탈은 이제 한 4천만 부 이상으로 집계가 됐고요. 대한민국 내에서만 한 350만 부. 이게 좀 예전 책인데 최근에 이제 개정 증보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연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의 최고의 밀리언셀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탄, 3탄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묶은 다른 책들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 정도의 판매 부수를 이뤄낸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한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경제 경영 재테크라는 분야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재테크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잘 먹힌 이 파고든 이유가 당시까지의 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금기시하면서 금융 지식을 멀리하는 예로부터 물려받은 사고와 문화 때문이라는 이런 내용이 센세이셔널한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책의 도입부에도 나오지만 이 저자의 가난한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 카드 대금 청구서 그리고 주택금융자금의 이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위험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예로부터 좀 이어져 내려온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반면 이 주인공,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우연히 알게 된 이 친구의 부자 아버지,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 IQ가 대단히 뛰어나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라. 그리고 네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계속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유년 시절 겪은 두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직설적인 화법도 있고요. 몰입도 있는 스토리텔링을 계속 가미해서 당시로서는 좀 생소한 이 경제에 대한 기초 상식은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의 개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금융 지식, 그리고 정보를 모으는 법,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여기에 성공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상당히 자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아,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대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평생 청구서만 내는 삶에 한번 빠지고 나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인간 햄스터가 되고 만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인데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그러나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의 이 경제 경영, 재테크의 관점, 방향을 상당 부분 좀 수정하는데 큰 영향을 줬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잡은 좀 비기너, 신입생, 초심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저자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를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해줘요. 가난한 아빠는 본인의 아빠, 그리고 부자 아빠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만난 친구 마이크의 아빠입니다. 자신의 부친인 가난한 아빠는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기초 지식과 상식도 풍부하고 세상을 사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또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죠. 그러나 항상 고지서와 청구서 그리고 빚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좋아는 하지만 뭔가 한 구석이 찜찜했던 주인공. 이제 부자 아빠와 대화를 통해서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가난한 아빠의 관점은 이거예요. 포인트가 돈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돈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알아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다음, 왜 금융 지식을 익혀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과 지키는 수단의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자산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부채는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현금 흐름이 이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죠. 단순히 수입이 얼마인지보다 이 캐시 플로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만 고려하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사업도 자산의 한 종류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맥도날드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레이 크록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레이 크록을 보면은 맥도날드의 창업자이면서 엄청난 부자인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 크록은 이 맥도날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매점을 오픈할 때 부동산도 같이 매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문.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매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을 질투해서 세율을 올리고자 하는데 이는 부자에게서 돈을 뺏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의도와는 다르게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 수준이 좀 셉니다. 심지어는 이제 변칙 상속의 끝판왕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재벌가. 미국에도 이런 좀 재벌 가까운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보통 가문이죠. 이 상속 방식이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온갖 뭐 절세라는 미명하에 탈법과 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실제로 이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에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여기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기를 절세를 잘 했다면 무조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벌들의 탈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그리고 다음 내용.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여기서 가장 그나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의 여러 차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아빠는 여기 책에서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배움 자체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수동적 교육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배우는 이제 그런 교훈을 얻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지식 자체는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꼭 학교에서 배울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찬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대로만 되면은 그 이상의 뭐 이상적인 조건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대학교를 가지 않는다. 그런데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물려받은 돈 아니면은 뭐 가업, 기타 어떤 호구지책이 없을 때 만약에 자신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뭘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걸 대비해서 바로 다음 장애, 이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런 좀 마인드를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죠.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뭐 나쁜 습관, 오만함 이런 걸 잘 이제 절제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뭐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뭐 여기에는 딱히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을 타이틀로 달아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 그리고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이 협조의 힘을 말하는 건데 뭐 비단 비즈니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이 빠른 배움의 힘을 강조한 건데 요즘에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완료주의를 뜻하는 건데 하나를 완료하고 다음 곳으로 가야 아주 좀 클린한 마인드에서 새롭게 생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이 자기 통제의 힘인데 다만 이제 어떤 긍정적인 보상을 계속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깝지만
자신의 일을 도와준 이 컨설턴트, 브로커, 기타 중개인들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저는 이 내용에 찬성합니다. 이 좋은 조언의 힘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더 큰 내용이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아라. 이 공짜로 얻는 힘의 중요성인데 보면은 꼭 정보의 이 질, 그리고 어떤 좀 도움에 관련, 그다음에 사업의 이 질이 꼭 규모나 아니면은 어떤 좀 범위에 비례하진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우연하고도 사소하게 좀 얻은 아주 작은 한 줄짜리 정보가 크게 도움된 이 케이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신화의 힘. 이 자신만의 롤 모델을 잘 정하라는 건데, 여기에는 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명제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 주는 것의 힘인데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무형적인 것도 주변에 잘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결국은 나에 대한 투자로 돌아온다. 이런 말인데 이 선순환의 긍정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 이걸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단 성과가 있을 시는 제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서 가서 배워라.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해라. 지식을 얻는 데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마라. 많은 제안을 하라. 그 중에 인생을 바꾸는 제안이 걸린다.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으라. 이게 유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건데 요즘에는 이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해외 셀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픈마켓으로 유통만 중개하다가 잘 팔리는 물건들은 사입해서 팔기도 하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 중개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라. 그런 다음 팔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요는 구매자를 먼저 찾으라는 건데 이게 또 장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보면은 크게 생각하고 역사에서 배워라. 행동하는 것은 늘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뭐 대략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보면은요, 뭐 비단 이 책뿐만이 아니라요, 계속 이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광범위한 부분을 좀 작성해 놨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제 맞았던 부분이 좀 틀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맞는 부분을 계속 좀 포커싱해서 계속 마케팅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마케터의 한계를 보여준 책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와 사업에 대해서 100% 온전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책의 논리와 논점 자체도 앞뒤가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책을 직접 읽어보면 의아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얘기했다가 책의 뒤편이나 이제 다른 책에 가면은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도 많아요. 물론 각각의 주장에 성공 케이스의 사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뭐 함부로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있고요. 또 현금 흐름, 이 캐시플로우의 논리로 자산을 많이 구분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적어도 재무학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자산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책을 어떻게 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일반 대중이 재무학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이러한 오류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쨌든 간에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론의 오류 뭐 이런 내용들만 좀 검색해봐도 뭐 한가득 나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일개미나 어떤 꿀벌 같은 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적어도 이 대전제에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 생활 습관을 주입하고 교육하고 강요하는 사람들, 소위 각 국가의 리더들, 기득권 핵심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짊어지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 외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스카이, 석가포, 인서울 이런 걸 하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자녀는 해외로 유학시켜요. 벤처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뭐 창업 정신, 도전자 정신, 모험가 정신을 뭐 주입해야 한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야수의 심장을 가져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결국 자신들은 이제 빌딩 임대에 투자를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젊은 창업주들을 이제 좀 유혹을 하죠. 이 사람의 이제 책과 이론들을 좀 많이 보면은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전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난한 아빠로 이제 타이틀을 명명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생활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돈이라는 이 경제의 낡은 규칙들, 특히 교육과 경제에 대한 부자들의 기존 음모를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모에 편승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이겨내서 자신들의 좀 새로운 가치관을 인생관을 찾아내라.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또 비난만 하긴 어려워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생을 보면은 하와이에서 이제 일본계 이민 4세 이렇게 태어나고 생활했습니다. 한때는 군인으로 일하면서 권력과 어떤 좀 충성에 대한 대가, 출세, 지도자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좀 믿으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랬던 작가가 이제 돈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기존 권력자들의 배만 불리는 이 정치 경제 시스템을 파헤쳐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책 내용에 더해서 이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뭐 기타 저술 여기에 나와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기본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아빠들이 믿고 있었던 돈의 낡은 규칙. 먼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자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피고용자는 21세기형의 이 노예의 길을 걷는 딱 좋은 방법이고 세금은 사업자, 투자자보다 오히려 적게 버는 피고용자들이 훨씬 많이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이 월급쟁이 샐러리맨들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가치관, 집부터 사라는 거죠. 살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니 뭐니 해도 집이 가장 큰 자산이다. 여기에 저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죠. 좋은 빚이 아니니까 조심하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속칭 이제 많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좀 부동산 광풍이 있었잖아요. 그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망하는 뭐 벼락 거지라는 이 호칭으로 불리는 그런 시기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기존에도 좀 안 좋은 평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에 더해서 사람들을 망쳤다. 뭐 이런 평가도 많았죠. 그러나 금리가 대규모로 상승하고 이제 아파트 광풍이 꺼지면서 이제 누가 물속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지 않았는지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여기 다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아빠의 전통적인 가치관. 돈은 버는 한도 내에서 아끼고 저축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기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봤는데 사업가나 투자자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평생 찾으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흔히 이제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내지 말고 버는 한도 내에서 먹고 살고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는 한도에서 먹고 살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죽인다는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도 쓰고 있어요. 버는 한도 안에서 만족하며 생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삶의 경계를 밀어붙여야 한다. 내가 나를 대하는 대로 세상은 나를 대한다. 부자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머리를 쓰고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 속의 이면을 이제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변화를 외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변화없는 태도를 이제 극렬히 비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보면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민, 서민층을 많이 돕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입안해서 밀어붙였거든요. 물론 좀 강력한 역풍도 맞고 다 실행시키진 못했어요. 어쨌거나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변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고용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 내각 사람들과 거의 같다. 뭐 그대로다. 그리고 그 정책의 어떤 방향성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부자로 돈이 집결되는 사회 시스템을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역학관계가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상원과 하원의 이 의원 수를 비교해 봐야 될 것이고, 같은 당이라고 해도 나의 이 노선에 찬성하는 사람, 아닌 사람, 그다음에 또 여기에 해외 상황도 봐야 되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모든 걸 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신의 주장과 비슷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관료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 사람의 말인 거죠. 실제로 보면은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도 들어가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일반 공화당계의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전 세계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그나마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확실히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고요. 립 서비스는 좋게 하면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정책들을 푸시했습니다. 한국에 안 좋은 방향으로요. 한국의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였는데, 물론 뭐 약간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결과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사드를 이제 한국에 설치를 했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반도에서, 특히 남한 땅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이제 사드로 일어난 겁니다. 그걸 설치하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한국을 희생타로 세운 거죠. 그리고 당시에 탄핵 이슈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소미아를 밀어붙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준말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을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한때 별명이 이제 오바마가 아니라 외바마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타로 이제 일본의 근린 궁피파 정책, 그러니까 이제 발권력을 막 찍어내면은 주위 나라들이 힘들잖아요. 이거는 특히 화폐에 관한 부분은 미국이 그 어떤 나라도 용납하지 않는데 일본에 많은 특혜를 줬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도 나에게는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면은 일부 긍정 가는 면이 있습니다. 또 열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로 좀 통칭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이런 거죠. 열심히 하면 된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라. 좋아하는 게 있어야 열정도 피어오른다. 하지만 이런 말을 너무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믿으면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한 마리 햄스터의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주위를 보면은 꾸준하고 묵묵히 한 분야를 나아가다가 성공해서 능력과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죠. 특히 열정을 바치는 분야라는 게 모호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직장을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으로 대표되는 이제 관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열정을 불사른다. 그러면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예체능 계열이 많습니다. 넓게 봐서는 이제 음악, 미술, 그리고 이제 좀 체육, 이런 계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쪽은 일단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죠. 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열정을 불사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 회사를 보면은 물론 뭐 대부분 열심히 하지만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뭐 어느 날 좀 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좀 일하기 싫은 날이 있으면은 살짝살짝 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체능 계열의 열정을 쫓아가는 직업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잘 되는 사람도 그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은 뭐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정에 대한 헌상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또 아주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이 교육 제도를 비판합니다. 그들의 교육의 목표가 훌륭한 피고용자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가 취업이고 결국에 우리는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즉 그런 인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장악했는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육 제도의 가장 큰 죄악은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훌륭한 피고용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실한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분수에 맞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일반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이 프레더릭 게이츠라는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말이죠. 일부분에 국한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로버트 기요사키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차지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모르는 대로 온순하게 움직여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적 관습은 사람들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예전 전통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교육을 우리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구에 반응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옛날 자료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소속된 위원회가 일반교육위원회. 이게 설립이 190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여기에 설립 주체가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은 악질적인 이 록펠러 재단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자들의 음모를 세부적으로 봅니다. 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돈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지만 부자들은 집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서 일하면서 먹고 산다.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금이 악랄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부자들이 소유한 기업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소유한 기업에 구제금융 형태로 세금을 퍼줍니다. 이게 한국, 미국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뭐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자원 이걸 총동원해서요.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자신들에게 선순환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피고용자들이 내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굳이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종부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뭐 엄청나게 정부 비판했습니다. 이전 정부를. 그런데 종부세를 과연 몇 명이 내는가? 2022년 기준으로 약 4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잡으면 1%도 안 되잖아요. 1%가 50만 명이니까. 물론 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치면은 가구 수라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이제 언론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광풍에 좀 휩싸여서 나도 한번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섞여서 이제 지금의 여러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그렇고요.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정부가 이제 기업에 뭐 조 단위의 구제 금융을 쏟아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세금입니다. 우리 보고 갚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 갚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그 결과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좀 잘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본인 먹을 것만 하고 살고,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 정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이 판사 출신의 훌륭하신 정치인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은 출산율과 이제 결혼율을 떨어뜨리는 매우 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 고딩 엄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제일 악질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제가 이제 듣는 귀를 의심했었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기득권들이 좀 느끼는 그런 이제 위기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제 모두의 공멸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그 대가를 이제 상층부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대출 이자가 이제 모든 부자들이 소유한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자포탈 들어가셔서요. 우리나라 은행 쳐 보면은 거기에 주식 비중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국내가 몇 프로, 해외가 몇 프로. 아마 직접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하는 이제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요. 뭐 보험, 휘발유, 통신비, 전기료, 기타 인프라, 생활 필수품 이러한 저 물품에 지불하는 돈은 결국 누가 다 가져가는가? 현재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 부자 계층이죠. 그러면 이런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업가나 투자자인 사람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합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이 과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이용해서 부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수익을 만들고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예금과 같은 위험한 이 종이자산 베이스의 것들로 만들어진 퇴직연금 여기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권유하고 있는 거죠.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호황기에 이제 주식 가격이 치솟고 부동산 시장도 막 상승하고 이러니까 당장의 자본이득을 포기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미래의 자신의 가치를 좀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의 소득을 포기한다.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빠의 현금 흐름 법칙을 따르려고 매우 힘든 시간을 인내, 이제 고통의 예, 정신적인 내용이겠죠. 이걸 좀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면은 원유 회사의 주식 배당으로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 이런 걸로 좀 기본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냈고요. 아직은 자신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획기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은 못했지만 전통적인 부자들이 이제 버는 파이프라인을 자신에 맞게 개조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자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금, 은, 원유, 가스 이렇게 자원이나 인프라에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만 갖고 있다고 해요. 기타로 뭐 또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많은 방송 인터뷰, 저술,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관되는 내용을 하면은 아마 뭐 굉장히 많은 볼륨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기본 줄기는 비슷하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 이 사람,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뭐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재산 대부분이 책에 나온 성공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책의 인쇄와 관련해서 부자 되는 법 교육 관련 사업, 그러니까 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이걸로 벌어들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제 채무가 많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청산하지 않고 파산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안 갚고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의 재산이 여전히 1억 불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좀 욕은 먹더라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금, 은 가격이라든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여러 예측치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종 매체에. 근데 대부분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측을 따랐다면 마이너스의 손이 된다. 이런 좀 방송에 이 사람을 좀 비판하는 풍자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좀 비판적 관점으로 보면은 좀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가? 먼저 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에는 아주 운 좋게도 친구의 아버지인 이 부자 아빠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은 이 부자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이 교육의 장에서 배우거나 그곳에서 만난 사회적 요소들로부터 익히는 것이 평균적이면서 보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곳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도 피부에 와닿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경험에 의한 통찰, 인사이트 이런 게 있어야 함이 당연한데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면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일반 교양을 말함이 우선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봤다. 이런 멋진 표현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주위에는 대학 교육이나 대학 과정을 밟지 않고도 성공에 이르는 그리고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치를 잡아보면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선대의 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편안하게 간 다음에 그때부터 매진해서 자신의 성과를 이 세상에 남기는 일이 여러모로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뜻한 바가 있거나 강인한 의지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집안이 좀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책 몇 권을 읽고 손쉽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자퇴를 결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 봅니다. 물론 세상을 보면은 세계적인 레벨로 보면은요. 빌 게이츠도 중퇴한 후에 MS를 세워서 굴지의 기업을 이뤄냈고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 예외적인 조항을 보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식으로 읽어낸 부에 여러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물론 돈은 똑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아직 돈의 맛을 제대로 못 봐서 소위 말하는 좀 큰 부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어떤 금융적인 내용만으로 단순히 돈만 번다. 그리고 평생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저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수의 이제 부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부를 읽으면 좀 허무하다는 내용을 많이 토로합니다. 보통 몇백억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100억대 이상부터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과연 그것이 정말일까? 돈은 많으면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부를 읽은 다음에 오히려 더 삶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주위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되었을 때 세상과 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는 더 큰 아름다움과 성취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부를 모았다고 해요. 그냥 공개된 자산만 1000억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모은 이후에 자신의 건물 한 개층을 비웠다고 해요. 만기가 찬 것도 있고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뭘 할지를 봤더니 벤처 창업 회사들을 다 입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세라든가 이런 금액은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좀 더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그 해당 대표와 이제 점심을 먹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꼭 잡았다고 해요. 거기에 한 열 몇 개 회사가 들어갔으니까 회사라고 해봐야 좀 작은 사이즈겠죠? 그래서 한 달 중에 절반 가까운 이 날짜를 여기 이제 대표, 이 젊은 사장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좀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줄기에서 뻗어가는 이 격가지들에서 어쩌면 더욱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재미를 찾는 게 인생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금융 지식으로 부를 빨리 읽어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 듯도 하고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님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찬성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부자 아빠도요. 슈퍼마켓을 운영해서 그 기초 자산을 쌓아서 부의 반열에 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이 가치로
부의 좀 마중물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자가 이제 계속 금융 지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이제 금융 지식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의 변화를 잘 읽어서 자산의 차익 투자, 차익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줄 아는 능력,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매매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확보하거나, 이 차익 투자에 여러 가지 의미와 느낌이 있지만요. 세계의 이제 부자들이 만약에 이쪽 길로만 간다. 물론 그러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전 세계에 이런 부자만 넘친다면 이 탐욕스러운 세상이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가난한 아빠가 뭐 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요. 평생을 교육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좀 비교 열의에 두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평생을 고생해서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 놨더니 내 자식이 내 삶을 그렇게 폄하한다. 상당한 좀 고통이 있겠죠? 물론 이 자극적인 이 타이틀 제목도 이 엄청난 판매 부수에 상당한 공헌을 하긴 했겠지만 여러 가지로 씁쓸한 이 감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의 획일화된 그리고 구태와 이제 만연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경종을 울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에 한번 입사하면은 평생을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 중간에 뭐 이직을 하게 되면은 배신자, 배반자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능력이 있다면은 이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고 부에 대한 느낌도 이제 그때처럼 뭐 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속물인간 뭐 그런 쪽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을 추구하는 부를 얻는 인생을 사는 걸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배우고 학교 가고 사람 만나고 이 부분 중에 상당수가 상당 퍼센테이지가 돈을 버는 활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 돈과 이 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까지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책은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지혜를 얻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좀 깨우침을 이끌어내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는 평을 들을 만해요. 우리 사는 게 좀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좀 안정적인 직장에 안주하고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내일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뭐 어떤 결과를 딱히 낸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꺼내서 읽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 이야기한 것 말고도 이 책은 사실관계만 따져도 쉽게 반박되는 허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저축화 절약을 통해서 원천 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될 때 보면 한국은 이 IMF 때였잖아요. 당시 금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1금융권이 거의 20%대였고 좀 2금융권으로 가면은 뭐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좀 목돈을 마련해서 저축만 꾸준히 했다. 그러면은 좀 상당한 부를 불려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이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잘 알 것 같지만 비율로 따져 보면은 상당히 좀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부자인 불행한 부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어떤 뭐 예를 들어 건물을 산다. 자기 돈 100%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금리가 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 그러면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돈에 끌려다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과연 정말 100% 그러한가? 어쩌면 좀 섣부른 일반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것도 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 정경유착, 이 정원유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의 관점과 세율의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연중에 이 사람들이 직접 행하는 이 노동소득에 대한 저자의 혐오 그리고 무관심 이런 게 좀 큰 게 거슬렸어요. 땀 흘려서 일하는 돈이 더 멋진 돈이란 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금융 지식을 습득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필요한 이제 원천 돈에 대한 철학, 만약에 이 철학이 없다면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마음이 꺾일 거 아니에요? 뭐 고생고생해서 10억을 모았다. 100억 가진 사람한테 지는 거고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뭐 10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밀리는 거고. 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이건 채워지지 않겠죠. 책 내용의 대부분이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벌어서 뭐 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삶을 즐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적습니다. 거의 뭐 침묵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왜 이렇게 철학과 돈을 버는 과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가? 이 책 내용만 가지고 파악하는 건 좀 힘들고요. 이 책이 주로 어디에서 크게 활용되었고 이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잘 살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 책이 이제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그렇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다단계 그룹들, 이 피라미드 판매 조직들의 필독서가 된 부분이 크고요. 저자 또한 그렇게나 강조하던 사업에 실패해서 재기불능에 빠졌다가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투자교육, 금융 컨설팅 이런 업을 통해서 재기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한 1997, 8년 정도가 되겠죠. 미국의 이제 직접 판매 협회, 그러니까 이 다단계 업체에 미국의 판매원 등록수가 1,5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의 특성상 이제 한 개 회사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중복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판매원들을 기껏해야 한 1,000만 명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조사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여기서 이제 10만 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수치상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비율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요.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보면은 직접 판매협회 등록 자료에 판매원 등록수가 300만 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4천만 후반대였으니까요. 인구수 대비한 판매원 수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세계 3위. 이미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단계가 활성화된 나라로 인정받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관지어서 이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게 디스트리뷰터들이 가장 추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업을 한다 그러면 이 책이 거의 필독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순수한 의미로 전통적인 좀 꿀벌, 일개미의 이 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자 부자에 대한 사회 정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인생을 비하하고요. 자칫 이 책으로 인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도 뭐 일부 사실이지만요. 여러 번 파산하기도 했고 자신이 어떤 업체를 정식으로 운영해서 대성해본 그런 케이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매출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컨설팅, 그리고 자신의 책 판매, 테이프와 교재 판매, 강의료, 여기서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실제 내막은 이러한 것이죠. 기요사키는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책의 초고를 작성해서 여러 출판사에 출판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이제 거절을 당했고요. 그 당시 이제 모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의 이제 최고위 핀, 그러니까 가장 상위 몇 프로죠. 여기에 있던 한 친구가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에 긍정적인 내용을 실어주면, 그러니까 기존 내용을 수정해주면은 자기가 이 책을 잘 팔리게 해주겠다. 우리 회사에 정식 교재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하고요. 이 다단계 네트워크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제 그런 히스토리입니다. 일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광고가 유행하면서요. 아주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스킬, 툴을 판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뭐 교육하고 강연비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룩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능력이 상당하다. 여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전통적 부자들이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하고 착취했는가 이렇게 말을 한 그 이면에는 이 사람도 거기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일부분 있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이 책은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독특하고 곱씹어 봐야 될 이 의미할 점들이 상당히 있는 그런 책임에는 분명하나 어디까지나 선별해서 잘 받아들여야 하고 그 이전에 자신의 인생관, 인생 철학을 먼저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